재무성 분석의 다섯 번째 주제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재무적 환율을 계산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앞에서 나온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변 가격으로 분석할 것인지 혹은 경상 가격으로 분석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 추정은 불변 가격 혹은 경상 가격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재무성 분석을 할 때에는 그 현금 흐름을 일반적으로 불변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분석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 가격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불변 가격 분석은 현금 흐름 분석 시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투자 시점에서의 불변 가격으로 환산한 그 실질 가치로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한 다음에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는,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인 반면에 경상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른 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에 반영을 해서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경상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변 가격 분석은 실질 가치로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실질 할인율로 현재 가치 계산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경상 가격 분석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실질 가치가 아닌 명목 현금 흐름으로 추정하고 경상 할인율로 할인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불변 가격이든 경상 가격이든 그 성격에 맞는 일관성 있는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현재 가치로 추정된 수익성 지수 PI 값이나 수현재 가치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는 그런 공공투자 사업은 건설이나 시설 운영과 같은 그런 사업이 많고, 이러한 사업들의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이 경상가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비용 추정의 객관성이나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상응하는 경상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분석 그 기간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설 투자 후 운영 기간을 한 30년 이상, 30년 정도로 잡기 때문에 경상 가격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예측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예측이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경상 가격으로 추정하거나 불변 가격을 경상 가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타당한 근거를 분석할 때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성 분석을 할 때에는 불변 가격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경상 가격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그 분석이기 때문에 불변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경상 가격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한 분명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물가 변동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변 가격으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 가격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율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경상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측정을 할 때는 물가 지수에 따른 보정이 필요한데, 그 물가 변동률을 물가 변동률을 이제 사용해서 조정을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 기준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 평균값을 적용해서 물가 변동을 이제 보정을 하고요. 근데 운영 수입이나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분석 기준연도 이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값을 이용해서 물가 변동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는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석 기준 연도하고 분석 기간 그리고 공정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어떤 연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재무성 분석에서 적용할 그 분석 기준 연도나 분석 기간 그리고 연차별 비용 지출 관련 공정률에 대한 가정은 혹은 그 기간 연도나 뭐 분석 기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동일한 그런 그 자료를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의 기준 연도는 경제성 분석에서도 앞에서 이제 비교할 때 나왔었지만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를 비교할 때 두 가지가 같은 그러한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 기준 연도라든가 분석 기간 그리고 공정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같은 기준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기준 연도는 경제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 기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착수했다. 그러면 2019년 12월 말 기준에 그 시점을 기준 연도로 잡고 그때 이제 뭐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분석 기간은 경제성 분석과 같이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 이후에 운영 개시가 이루어지면 운영 개시 후 30년까지를 보통 분석 기간으로 잡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단 수저한 부분인 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개시 후에 한 5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잡습니다. 경제성 분석과 이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사업 그 분석 기간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시설을 계속해서 소유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그 분석 기간, 평가 기간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에 공공기관 그 사업의 경우는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 분석과 같은 그런 분석 기간과 다르게 좀 실질적인 그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기간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 택지나 산업단지 분양과 같이 건설 후에 분양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분석 기간을 보통 건설 시작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를 분석 기간을 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이나 교육시설과 같이 시설 이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때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때는 건설 시작부터 운영 기간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두시설이나 생산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운영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운영이 포함될 때는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건설 시작부터 운영 기간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경제성 분석의 경우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기간 운영하게 되는, 그리고 거의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토지처럼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만, 연구원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생산시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때는 실질적인 그 시설 투자에 대한 그 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설비나 건물의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기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률에 있어서는
공정률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공동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이제 쭉 제시가 되는데 그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그 투입 비율이라든가 투입 연도 시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파악하긴 하지만 이러한 그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그 내용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투입률을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공사 기간이 5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투입 비율이 보통 뭐 5%, 첫 해년도는 5%, 둘째 년도는 15%, 26%, 35%, 20%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고요. 용지 보상은 한 2년 정도에 첫 해년도 30%, 둘째 년도에 70% 이렇게 사업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7년 사업인 경우에는 5%, 10%, 15%, 20%, 25%, 15%, 10% 이렇게 이제 공사비가 지출이 된다, 투입이 된다. 공정률이 이런 정도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조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사업 계획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일반 지침에 나와 있는 이 비율에 따라서 공정률을 이제 계산해서 반영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 계획에서 소요자금 투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지출 순서는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입을 하고 만약에 그 정부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보조받는 금액을 그 다음 순위로 투입을 하고 그것도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타인 자본, 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투입하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투입 시기, 그 투입 자금 순서를 반영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율, 금액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자금을 투자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 이자 비용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언제 투입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자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타인 자본을 투입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투입하는 걸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공개 입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럼 공개 입찰할 때 100% 사업 계획보다 좀 보통은 이제 좀 낮게 낙찰이 돼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금액들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입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해당 기관이 실제 지출하는 금액의 낙찰률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 재무성 분석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금 유출입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낙찰률을 고려해서 재무성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낙찰률은 해당 기관의 유사 용역 발주 사례를 첨부하거나 한국주택공사 등의 낙찰률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이제 경제성 분석과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한번 보면요.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할 때 토지 매입비의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이제 기회비용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그랬죠. 반면에 이제 재무성 분석은 사업 시행 주체 입장에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 혹은 실질적인 비용 수입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실제로 매입했을 경우에만 재무성 분석에서는 포함을 한다 하는 거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 기회비용 개념이니까 일단 토지가 투입이 되면 그 토지 매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뭐 외부에서 사왔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투입했든 어차피 기회비용 성격이니까 유출 개념에 포함시키는 반면에 재무성 분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토지 매입에 따른 현금 유출이 있었느냐, 현금 지출이 있었느냐, 이러한 경우에만 토지 매입비를 현금 흐름에 포함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면 토지에 관련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 분석할 때 고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에 지자체의 공유지 사용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입수한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존가치가 있을 때 그 잔존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의 내역연수가 또 있죠. 내역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해당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기타 목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처분이죠. 처분 같은 매각 처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잔존가치는 사업시설의 내역연수 및 재무성 분석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 사업 부문별로 자산의 잔존가치 및 재투자비를 고려해야 한다. 각 자산별로 그 잔존가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있게 되면 마이너스 비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존가치만큼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건데 유출을 마이너스 시키는 방법으로 투자비가 회수된다 그런 의미니까 마이너스 비용, 다시 말하면 투자비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현금 유입이 되는 거니까 투자비는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현금 유출이 되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토지는 보통 이제 내역연수가 무한대죠. 따라서 재투자 대상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도에 그 만기죠. 내역연수 만기죠. 아니면 분석 대상 분석 대상 기간 말이죠. 말에 토지와 관련돼서 보상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비용을 처리하지만 없을 때는 이제 0으로 하고 오히려 만약에 그 마지막에 사용된 토지를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지출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재투자 비와 비슷하게 플러스 유출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복구 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잔존가치죠. 잔존가치의 경우에 유출을 마이너스 시키는데 오히려 유출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나 차량, 특수 장비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교체 시기를 감안한 내역연수가, 그러니까 이게 토지처럼 수명이 무한한 게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역연수가 분석기간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잔존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역연수가 분석기간 30년보다 짧아 그러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기계의 수명이 10년이다. 그럼 30년 동안에 세 번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0년보다 짧아서 내역연수가 재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비의 마지막으로 재투자비의 30년 후의 잔존가치를 마이너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기 등 물품, 우리가 이제 보통 비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잔존가치나 재투자와 관련된 금액이 좀 작죠. 금액이 뭐 다른 토지나 기계나 특수 장비나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작죠. 비품이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수목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더 가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 완료 시점에서 잔존가치가 최초의 투자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목을 이제 토지 위에 지출을 수목을 세우기 위해서 한 100만 원 들였는데 나중에 사업을 접고 보니까 나무를 팔아서 한 뭐 1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설 장비의 잔존가치가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서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그 금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민재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OT 사업이나 BTO 형식의 사업 방식일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잔존 가치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 소유권이 무상으로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게 되니까 다른 대체안이 없으니까 처분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그 금액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 잔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시설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BOT나 BTO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마지막에 가서 다시 그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종 분석 연도에 잔존 가치를 마이너스 비용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일반 원칙 이죠. 그 특수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원칙만 얘기하고 그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현금 흐름이나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경제성 분석과 좀 다르다 그랬죠.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 등 구입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순한 소득의 이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이라든가 뭐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 지출의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전 지출은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해요.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에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라든가 취득세, 법인세 등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을 할 때는 현금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죠. 금융비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 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건설 기간이나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영업 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걸 이제 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그 할인율을 계산할 때 고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계산할 때 또 고려를 하면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에 뺀다,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이자 비용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잉여 현금 흐름 계산 시 고려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 효과는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죠. 법인세 절감 효과를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플러스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경제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무성 분석에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이를 적절히 고려해서 분석에 반영해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민감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의사결정자의 사업 선택에 대한 최종 판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즉 민감도 분석은 일종의 위험 분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분석 결과를 단일에 결과만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추정이나 여러 가지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적절히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 분석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추정치하고 이제 가정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추정치 대상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나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공사비가 대표적인 거죠. 현금으로 계산할 때, 뭐 운영비, 공사비, 운영비, 그다음에 그 운영 수입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수요라든가 매출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보면 뭐 낙찰률, 뭐 분양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할인율 계산할 때
포함된 여러 가지 추정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추정이라는 건 어차피 정확하지 않으니까 추정치에 대한 그 변동 범위를 산정해서 그 수익성 지수나 아니면 순전자 가치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들에 대한 변동 범위를 고려해서 민감도 분석을 이제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이 달라질 경우, 만약 이런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라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낙관적인 가정, 그다음에 가장 비관적인 가정, 그다음 일반적인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달라질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또 대안으로 작성해서 분석에 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익성 지수에 의한 투자한 가치 평가가 가장 일반적인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수준자 가치라든가 내부 수익률이라든가 자기자본 이익률, 회수기간, 그러니까 재무성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하고 PI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민감도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째 주제는 재무성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찾고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재무적 할인율을 할인해서 PI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해서 이제 재무적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럴까요?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경제성 분석과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그러한 항목들인 경우에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주제는 재무성 분석을 할 때 추가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5번째 주제는 이런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